안녕하세요. 저는 동영암호 기술 스타트업 디사일로의 이승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안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제목을 이제 달긴 했지만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으실 거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저희 회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동영암호라는 기술에 대한 개요를 조금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동영암호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기술이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동영암호가 빛을 발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명 데이터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그 시나리오에서 동영암호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이름에서부터 저희 회사의 이 어떤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디사일로 앞에 D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이제 탈중앙화라고 하듯이 저희는 이제 탈사일로를 이제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사일로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이제 장벽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요. 데이터 사일로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가 하나의 특정 기관이라든지 기업에 묶여 있으면서 외부에서는 활용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여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의 비전은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희생이 없이도 데이터 중심의 세상이 가능해지도록 이바지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산업에서 실질적인 수요와 기술적인 어떤 그런 이론 사이의 갭을 메꾸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동영암호화 기반 컴퓨팅의 기술적인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동영암호라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면 무언가 어떤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제3자가 탈취함으로써 뭔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칭, 흔히 알려져 있는 비대칭 암호화 같은 암호화 스킴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 동영암호화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비대칭 암호화 기술에서 암호화한 상황에서도 데이터상에서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피처가 추가가 된 것인데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때는 암호화 레이어를 통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도 실제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호화를 통해서 평문 상태로 변환을 한 이후에 연산 혹은 여러 가지 열람과 조회를 이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산을 하는 그 전후로는 데이터의 평문 상태로 이제 데이터가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그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데이터 유출의 위협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가장 위험한 어떤 데이터 유출 위협이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동영암호화 방식은 암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복호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연산을 해서 연산된 결과값에 암호화된 결과를 이제 바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그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없앤다라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인데요. 이게 일단 이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뭐 의문을 표하실 텐데 이 기술은 이제 2009년경에 이제 최초로 이러한 게 개념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열심히 리서치를 한 결과 현재는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온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같은 이런 유수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동영암호에 크게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왔고 아마존과 같은 업체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리서치를 진행해 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인포라고 하는 동영암호 스타트업을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동영암호를 활용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분석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였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 SDS가 이 동영암호 쪽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달파 프로젝트로도 이제 동영암호 가속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미국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암호를 적용하면 암호화한 상황에서 연산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영암호 기술, 암호화한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를 더하기 곱하기와 같은 연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은 더하기와 곱하기로 이루어진 복잡한 연산들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상황에서 머신러닝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참여했던 아이데시라고 하는 국제 대회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후원하는 유전정보 분석 보안대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영암호를 활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암 환자들의 유전자 변이 정보를 바탕으로 암 종류를 예측하는 문제를 암호화한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000명 정도에 되는 이제 암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 암 환자들이 무슨 암에 걸렸는지 11개인가 12개가 되는 이제 그 암 종류 카테고리라 이제 레이블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학습함으로써 머신러닝 그 모델 학습함으로써 분석 모델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인퍼런스가 일어날 때는 암 환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황에서 이 모델에 넣어서 암호화된 분석 결과가 곧바로 나오도록 이제 그 런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암 환자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분석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암에 걸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내놓는데 이것 결과 자체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암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암호화한 주체만이 이 암 종류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예측되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데이터 활용 플로우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미국에 있는 23andMe와 같은 DTC 유전체 분석 업체에 나의 유전체 정보를 보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특정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뭐 나중에 대머리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어떤 분석을 의뢰하려고 할 때 원래는 나의 모든 정보를 저쪽에 전달해야지만 내가 나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유전체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가린 상황에서 의뢰를 하고 그 의뢰 결과를 암호화된 상황에서 받음으로써 나의 개인정보 누출이 전혀 없도록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단순한 어떤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동영암호 기술 기반으로 이제 코로나 방역 솔루션을 이제 카톨릭 병원과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하고 이제 그 해외 학술지에 기고도 했는데요. 일단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와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했던 그 방역, 결국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 확진자와 접촉했을 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찾아가지고 추적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역학 조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A라고 하는 확진자와 지난 2주 동안 동선이 겹쳤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일단 1차적인 어떤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빨리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감염 여부를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추가 확진자로 이제 등록이 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개개인의 동선 정보와 그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이제 겹치는 지점을 찾는 그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은 뭐냐면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익명 처리를 한 이후에 전 국민한테 이제 공개를 하고 국민 개개인은 내 정보와 그리고 여기 공개된 그 확진자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내 기억에 의존해서 비교를 한 이후에 만약에 내가 여기 겹쳤다라고 하면은 신고를 해서 가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동선 정보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확진자의 정보를 완전히 이제 공개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유럽이었으면은 이러한 어떤 사생활 침해 문제는 굉장히 컸을 거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도 많았고, 실제로 많은 어떤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확진자의 정보와 그리고 개개인의 동선 정보를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노출하지 않으면서 비교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영암호를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모바일 앱은 개개인이 이 앱을 깔아서 들고 다니면 자신의 동선 정보가 로컬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관리자, 여기서 관리자라고 함은 방역당국에 해당하는데, 방역당국은 이미 수집한 그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개인은 내 앱에서 관리자 서버로 보내지 않고 관리자 서버에서는 그 확진자 정보를 평문 상태로 곧바로 이제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한 상황에서 둘이서 겹쳤는지 여부만 true or false로 이제 결과를 내놓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토콜이고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떠한 정보도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 중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깔끔하고 안전한 어떤 그 방식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암호에 대해서 아주 그 간단한 예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 비즈니스 관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앞선 발표에서도 다들 이제 강조를 해주셨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굉장히 점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다양한 어떤 규제가 계속해서 신설되거나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만들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애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앱 추적 투명성과 같은 어떤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해서 데이터 그 사일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개인의 권리를 이제 지키고자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인권 문제라고 조금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내 정보가 소중하고 내 정보가 밖에서 그 좋지 않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제도화가 되고, 그래서 기업들은 예전에는 쉽게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이제 수집해서 활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하는 관점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언급했던 미국의 23andM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개개인들에게 유전체 정보를 받아서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 보고서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상장됐을 때 예상되는 가치는 4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이 회사가 이미 이 서비스를 통해서 창출되고 있는 수익보다는 여기서 지금까지 수집한 약 1,000만 명 정도 되는 개인들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그거에서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을 하고 그 규격화를 해놨는데, 이 정보를 잘 활용을 하긴 하겠지만 외부에 누군가한테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나의 어떤 이 데이터 그 오너십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가 만약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외부에 데이터를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동영암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영암호 기반 안전 데이터 분석이라고 제가 여기다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일단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 가치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가공하거나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즉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트레이닝된 모델 혹은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뽑아내서 이것을 어떻게 산업에 잘 적용시키느냐, 여기에서 실제로 가치가 파생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물만 잘 뽑아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가 있고 그 원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전체적인 플로우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계를 전부 다 동형암호라는 기술을 통해서 랩핑을 함으로써 이러한 저희가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노출을 시키고 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데이터 오너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시나리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3의 기관 혹은 뭐 이제 협력사 혹은 나의 어떤 같은 그 회사 안에서도 다른 부서, 계열사 이런 곳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활용도를 찾고자 할 때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황에서 제공을 해주고 암호화된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이 일어나서 최종적인 암호화된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복호화만 데이터 오너가, 원래 오너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결국은 분석 결과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암호화된 상황에서 외부에 전혀 유출이 되지 않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러한 이제 동형암호 적용 시나리오가 가장 빛을 보려면은 어떠한 그 어떤 그 분야에서 가장 빛을 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 때 이 동형암호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너무 민감해서 남한테 전혀 줄 수 없었던,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동형암호를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인상에서 분석한다는 건 결국 눈을 감고 무언가를 가공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데이터를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가공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스케이스를 발굴해내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런 스테이지에서는 동형암호를 적용하는 것이 알맞지가 않습니다. 동형암호를 적용하려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째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민감성 때문에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는 이제 동형암호를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지금 적어놨는데요. 가장 저희가 눈여겨보는 종류의 데이터 하나는 유전체 데이터입니다. 유전체 데이터는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초민감한 데이터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가치는 아까 전에 23andMe와 같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동형암호를 이용해서 그 활용하려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한 가지 예로는 위치 기반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통신사들이 지금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 기지국 접속 정보, 결국은 굉장히 세부적인 개인들의 이동 동선을 담고 있는 초민감 데이터인데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정보는 이제 어떤 영장 발부 등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제 열람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민감 데이터입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다양한 그 유동 인구 분석 혹은 상권 분석, 뭐 여행자 동선 분석 혹은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는 이제 감염병 추적 감염병 전파 방역에도 이제 쓰이는데 이러한 다양한 그 유스 케이스들을 이제 동형암호를 적용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에서 이제 동형암호가 어떻게 더 빛을 발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명 데이터 아까 전에 사실 이미 그 앞선 발표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익명 데이터 및 이제 가명 데이터 이제 사업 그 비즈니스적인 활용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어떤 데이터들 분석 결합 분석이 앞으로 훨씬 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모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아이대시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의 사례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의료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원래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상관관계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전형과 표현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인 어떤 리소스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걸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가명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과 함께 나온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같은 어떤 규제에서는 이제 개인 정보 재식별 가능성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걸 결국 차단하는 것이 모든 어떤 규제의 어떤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에서 각각 비식별화를 통해서 신원 유추가 불가능한 데이터지만 이걸 결합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정보량이 늘어났을 때는 갑자기 원래 그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가능해지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재식별화 방지 수단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추가 가명 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합 전에 가명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합 후에 재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욱더 데이터의 어떤 해상도를 낮춘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추가 가명 처리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정보의 양을 줄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이걸 A와 B라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합을 했을 때 그 결합된 그 상태의 어떤 원본 데이터가 가장 좀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핸들링하는 어떤 주체는 그 신뢰받는 기관이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결합 전문 기관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정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결합 전문 기관을 설정을 하고 이곳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관장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재식별화 방지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데이터를 이제 가명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하는 이 전체적인 그 시나리오를 그 활용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각각 항목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등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먼저 감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통과를 해야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식별화를 방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가명화를 만약에 동형 암호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 테이블과 우측에 있는 테이블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암호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호화 키가 없는 이상 어떤 데이터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여기 결합된 상황에서도 이게 여기서 어떤 재식별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애초에 이 동형 암호화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암호화 키를 어떻게 생성해서 각각의 기관에서 암호화 키를 생성해서 암호화를 적절하게 잘 해서 이게 암호화가 정말 문제없이 잘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은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암호화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암호화된 상황에서 이것을 결합한 상황에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된 결과도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두 개의 키로 각각 복호화를 해가지고 멀티키로 복호화를 하면서 분석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래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재식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이러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동형암호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장단점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방금 설명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면, 기존 방식 대비 장점으로는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트러스티드 파티가 없이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베네핏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리 감독 체계가 굉장히 단순화되고 어떤 시나리오 전체적인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훨씬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추가적인 어떤 감형 처리를 할 경우에는 원래 정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분석 결과도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 동형 암호에서는 결국 암호화한 이후에 복호화했을 때는 원래 데이터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애초에 정보의 손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처음에 추가적인 감형 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한 것과 동일한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DNA 같은 경우에는 DNA 염기 서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블러링 처리 같은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동형 암호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천 차단, 그 위에 거랑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는 암호화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주소와 이름과 혈액형과 이러한 정보를 결합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동형암으로 모든 것을 가른 상황에서 키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그냥 정량적으로 완전하게 저희가 이제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형암호는 기본적으로 높은 연산 비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평문 연산 대비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느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모두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종류의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연산이 굉장히 실제 프랙티컬하지 않은 정도 수준으로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데이터 분석하는데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한다 혹은 영상 비전 처리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동형암호를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연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모델들의 경우에는 이제 동형암호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뭐 수년이 걸려도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플한 어떤 연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특정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킬러 앱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규제에서는 동형암호를 이용한 감형 데이터 결합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동형암호라는 이 기술을 어떻게 더 잘 정의하고 어떻게 더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디스커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적인 발전이 앞으로 같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더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라는 왼발과 기술적 개선이라는 오른발이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잘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데이터 3법과 같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사업적으로 데이터를 어디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애초에 우리는 무엇을 보호해야 하며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인지, 어디까지 우리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어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의가 명확해지는 바람에 덕분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 산업이 훨씬 더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적인 어떤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데이터 거래라든지 데이터 협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는 결국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리고 데이터 활용도, 이 두 가지는 거의 약간 서로 한 가지를 더 추구를 하면 다른 한 가지를 컴프로마이즈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 연산 기술, 그러니까 Secure Computing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영암호 기술과 같은 어떤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산업계에서 이런 기술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형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상용 패키지나 오픈 소스 등이 좀 존재합니까? 예, 그 동영암호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공개가 다 되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동영암호라는 것은 그 비대칭 암호처럼 암호화 기술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러니까 암호화한 상황에서도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특징을 추가한 어떤 그런 스킴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 스킴들은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CKKS, 뭐 BFV, 뭐 TFH 이러한 어떤 스킴들이 있는데, 이런 스킴들은 전부 다 이제 아카데믹 페이퍼로 공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실제 코드로 구현한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주도로 해서 그 본사 엔지니어들의 어떤 그 서포트를 통해서 SEA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듀얼리티라는 곳에서는 펠리세이드,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뭐 레티고 등등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들이 있고요. 그 오픈 소스들이 결국 그 어떤 코드 구현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거기서 구현하고 있는 로직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데는 어떤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쓰도록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이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어답트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화하는 과정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큰 진전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디사일로가 하는 역할도 이러한 어떤 가장 로우 레벨에 해당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저희가 잘 옵티멀하게 활용을 해서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기여가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 데이터 3법 도입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강력히 동형 암호 이 사용 유인이 생겼는지, 지금 어떤 원인이나 계기가 생겨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3법이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게, 동영암호라는 기술 자체가 아직 제도화되진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빌딩을 짓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가 뭐 높이 100m 이상으로는 짓지 못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더 안전하게 뭐 200m까지 지어도 안전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때문에 원래 불가능했던 거를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이 동형 암호화 처리 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이 정확성 검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정확성 검증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좀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정확성 검증,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 나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달했을 때 그 전달한 거를 정직하게 수행을 했는데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확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면은,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암호화된 상황에서 연산하는 것은 평문 상태에서 연산하는 것과 완전히 1:1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뢰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한 어떤 연산을 해주기로 했는데 엉뚱한 연산을 해줬다, 이러한 신뢰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이 부분은 평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0% 저희가 개런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증명 방식이 별도의 레이어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디사일로가 이 동형 암호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활용해서 타 사업에 적용하는 역할 정도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동영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지금 가장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스킴들,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스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IBM이나 이런 곳들이 이걸 라이브러리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로직 자체를 그냥 라이브러리로 구현한다라는 것은 암호화 키 관리, 키 생성, 그리고 암호화한 상황에서 더하기라든지 곱하기와 같은 연산, 그리고 복호화, 이러한 기능들을 논문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에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크게 다른 회사 그 라이브러리들마다 어떤 그 완성도적인 측면, 얼마나 이 코드를 깔끔하게 잘 패키징을 했느냐, 이러한 정도에서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성능적으로 남들보다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례로 인텔에서 만든 HE 트랜스포머라는 그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텐서플로우와 같은 어떤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와서 그 모델을 동영암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트랜스폼을 해주는 어떤 컨버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이걸 활용을 해보면은 쓸 수 있을 정도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연산 환경에서의 그 연산 회로와 그리고 그 연산 코스트 모델과 그 동영암호를 적용한 상황에서 코스트 모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가장 이거를 잘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동영 암호 기술을 활용 시에 분석 결과도 암호화가 되어 있으므로 AI 기반 분석 모델을 미리 구축해놔야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일반적으로는 가면 결합된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게 되는데 이미 결합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발표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좀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동영암호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것도 뜯어보고 이러한 어떤 그 정보와 이 정보를 한번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단계에서는 동영암호가 아닌 동영암호를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유전체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연산, 어떤 함수에다가 이런 분포를 넣어가지고 그 결과값이 작은지 큰지를 굉장히 많은 곳에다가, 많은 어떤 그 컬럼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연산을 해볼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렬을 통해서 다양한 그 컬럼에 대해서 동시에 연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사실 눈으로 중간 결과를 최대한 적게 보면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이제 동영암호가 정말 가장 그 빛을 발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